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님, 조영무 박사님,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 주 박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희 씨는 두 분 처음이시죠? 네, 처음 봬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되나 하면은 두 분 다 네. 경제학 박사세요. 아하, 박사님들. 박사님들이신데 네네. 박사님들 얘기는 보통 고리타분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안 그래요. 오. 재밌어요. 기대를 그럼 제가 좀 해봐도 되는 겁니까? 때로는 격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때로는 알겠습니다. 유머러스하게 막 그렇게 해주시는 두 분인데 지금 때가 때니만큼 또 막 우리 또 파월 형님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 두 분 한번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우리 사실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쭉 이렇게 워치해 오셨거든요. 어떤 뭐 매 FMC 때마다 금리를 갖다가 뭐 빅스텝이네, 자이언트 스텝이네, 인플레가 어떻네. 기본적으로 그건 한데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의 나름대로 잭슨홀 연설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 줬을 만한데 우선 두 분의 이제 총평을 한번 듣고 갈까 싶습니다. 조 박사님 먼저. 저는 의도된 충격이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의도된 충격이다. 예. 지금 미 연준이 하고 있는 통화 긴축이 의도된 침체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구두 개입 발언, 마치 외환시장에서 구두 개입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도 실제로 외환 보유고를 쓰지 않고서도 구두 개입을 통해서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게 정책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으로, 말로 하기 위한 일종의 액션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상황은 네. 아니었다. 놀라운 상황이 아니었다 하시는 말씀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연준의 스탠스와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의 그 컨텐츠하고 별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 연준은 네.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식히고 예. 침체까지는 안 가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경기를 쉽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금리를 오랫동안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금리 인상의 수단을 가지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가 앞서 나간다라고 판단이 들 때 적절한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놀랍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나머지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라고 아직 확신하기 이르고요. 예. 그리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기 전에도 나머지 미 연준 의사들이 그와 유사한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잭슨홀에서 아주 짧은 발언을 통해서 종합 정리를 해준 셈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그렇게 새롭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주가는 좀 출렁거렸지만 금융시장에서도 저와 유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시장의 미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게 이미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네.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패드워치라고 하는 그 프로버빌리티 예. 확률을 저희가 추산을 해내죠. 예. 근데 그 확률을 보면 0.75%포인트 인상에 대한 기대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에도 꽤 높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발언이 있고 나서 한 10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한마디로 뭐 한 20% 확률로 아주 낮게 보다가 이번 발언이 나오고 나서 지금 70% 가까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 절반 가까이 그런 확률이 있다고 금융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네. 그 확률을 조금 높여잡게 만든 변수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아주 놀라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주 박사님도 한 네. 예. 그럼 뭐 전체적으로 조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예. 이 잭슨홀 미팅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의 언급사항에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대충 됐나 보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7월에 그렇죠. FMC 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좀 단어들이 예. 참 놀라울 정도인데 제가 좀 그렇지만 영어로 그냥 네네. 언급을 좀 해주실까요? 문장 처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네네. My remarks will be shorter, my focus narrower, and my message more direct. 연준 의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간 정확하게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를 아예 네.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긴 이제 발표도 아니었고 대략 한 8분짜리 발표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Reducing inflation is likely to require a sustained period of below trend growth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성장률의 그 추세선이 있을 때 그거보다 한동안 굉장히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를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인플레이션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경제 성장률을 희생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건실한데 clearly out of balance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고용 시장이 그렇죠. 예,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실업률 3.5% 충분해. 조금 더 올려도 별 문제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업률이 좀 있다라는 올라가도 거죠. 괜찮아.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클리어리라든지 하여간 네. 이런 식의 단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75bp 올릴 거다?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50bp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의장께서 다이렉트라는데 뭘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서플라이 사이드 쪽에서 가격이 오른 건데 이게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공급에 맞춘다라는 표현을 써요. 수요를 공급에 맞춘다. 예. 즉 네. 다시 말해서 공급이 적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가겠다라는 거죠. 예.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침체를 감안하고서라도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거는 더 큰 고통이 따른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연준의 입장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 인플레이션 끝까지 잡아볼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지 그 전망에 대한 소견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인플레이션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일단 지난번에 나온 숫자가 8.5로 9.1에 비해서 좀 좋아진 거는 사실이죠. CPI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 CPI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저효과를 얼마나 잡아줘야 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기저효과 아직 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숫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가가 조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있죠. 130불에서 뭐 100불 초반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YOY 기준으로, 즉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아직도 40%대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기저효과 일단 제껴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런 거죠. 지금 100불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또 유가 쪽에서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오펙에서 감산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주고 그게 뭐 물론 이제 이란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간 그쪽의 의도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명확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쪽에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왔을 때 가장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 위트라든가 농산물 쪽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AO에서 나오고 있는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거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 연속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달에 최근 나온 자료는 전월 대비해서는 8.6%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도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13%예요, 아직도. 이게 좀 많이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쪽에서 40%대, 그 다음에 푸드 쪽에서 13%대, 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물론 이제 고점을 지났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6% 5%를 금방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연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싸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영무 박사님께는 한번 저기 그거 해볼까요? 단문단답으로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단 일시적이다 하는 거는 박사님 동의 안 하시죠? 인플레가 예, 일시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9% 뭐 9.1 이러다가 이제 8.6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는 지금 6.3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은 하다못해 미국이 8에서 7, 6, 뭐 5% 정도까지만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은 그게 안심할 만한 현상입니까? 전년비 내지는 뭐 이런 전년비겠죠. 지금 그 숫자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낮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는 어렵다라고 단답식으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은 나중에 좀 길게 드려야 설명은 나중에 길게. 네. 예. 그러면 이 와중에 시장에 혼선을 빚었던 그 중립금리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 파월이 7월에 이 정도 해서 이제 2.5%까지 왔으니까 중립금리 범위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시장으로서는 연준이 이제 더 안 달릴 모양이다라는 어떤 오해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들 시황에서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이 그렇게 바보도 아닌데. 예. 지금 조 박사님 보시기에 그놈의 그 중립금리라는 게 미국 현재 어느 정도가 중립금리라고 보십니까? 걔들은 맨날 2.5에 찍는데. 아마 지금 찍어도 그렇게 찍을 것 같고요. 1년 전에 찍었던 것도 그 정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 연준 안에 있는 이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프로젝션 머티리얼이라고 부르는 네, 서베이 자료죠.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서 뭐 가장 최근 거가 6월 FOMC 그렇죠. 때 3, 6, 9, 12월에 머티리얼이니까 나오니까. 1년 전인 작년 6월 머티리얼을 보시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뭐 만약 그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을 미 연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장기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년 6월과 올해 6월의 그 수준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이에 인플레도 심해지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미 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미국의 적정한 금리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 6월에 응답을 할 때는 올해 1년 내내 금리를 한 번도 안 올리는 게 적정이니까 컨센서스였는데 그랬죠. 지금 6월의 조사 결과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 머티리얼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머티리얼을 이렇게 좀 히스토리컬하게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요. 뭐를 아실 수 있냐면 그 미 연준분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금리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못 올리는 경우 부지기수고요. 네. 안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올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뭐 그렇다고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 안에 있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정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 연준의 기조는 데이터 디펜던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도 많이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불안하고 좀 조바심이 나 계신 것 같고요. 아까도 주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사실은 경제학이 제가 보기에는 심리학과 매우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해요. 예. 그리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예. 그럼 다 이유가 있죠. 뭔가 예.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사실은 파월도 저는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 연준이 그만큼 어렵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통화긴축 효과는 내야 되겠는데 생각처럼 물가는 빨리 안 잡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 디펜던트한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다라고 얼마 전에도 밝혔고요. 네. 그래서 매달 그때 나오는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 연준 인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프로젝션 머티리얼도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네. 예. 그것보다는 그때 발표되는 미국의 매크로 경제 지표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로 파월도 9월 금리 인상 폭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 물론 이제 지표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뭐 예측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9월 FOMC 때 어느 정도의 스텝을 밟을까라고 전망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들으시는 분들은 길게 말씀드리는 걸 또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기업 연구소에 있지만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것보다는 내년 앞으로 5년 안에 예.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훨씬 더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FOMC 3번 남았는데 네. 저희가 예상하는 스텝은 다음번에 0.75, 그다음 0.5, 그다음 0.25 그리고 금리 인상이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반쯤에는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와 심리가 네네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션 그 예상대로 가면 연말에 4% 갑니다. 네, 4%. 네. 저 연방기금리 상단이 4%가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75, 50, 25 가면은. 이게 네. 제가 사실 지금 네. 소장님 반응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앞서 말씀드린 연방기금금리 선물 네. 패드워치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오늘도 제가 그걸 확인을 네. 했는데 올해 12월 FOMC가 끝났을 때 미국의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는데 네네. 3.75에서 4% 어차피 미국 정책금을 레인지로 하니까 4%로 보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게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다. 그러면 주 박사님께는 이거 네. 아까 이제 주 박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뭐 원고로 해봐야 5장밖에 안 되고 채 9분도 안 되는 그 연설을 하면서 초장에 했던 말 아까 영어로 그대로 전하셨지만 네네네. 내가 오늘 길게 얘기 안 한다. 네. 단디 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갖다 그렇게 하셨어, 그죠? 연준 의장이. 그러고 뭐 이거는 뭐 분명히 그래라고 최대한 애매모호하고 좀 이렇게 좀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양반이 유난히 그렇게 했는데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안 그렇습니까? 배수진을 친 것 같지 않아요? 7월 이슈가 더 컸던 것 같아요. 7월 이슈가. 예, 그때 문제가 좀 있었고 오늘 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카시카리라고 아 우리 저 빵빵이 형님. 네. 그분이 이제 지금 투표권은 없는데 예. 이제 작년에 이제 보팅 라이트이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이분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조정을 받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해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아장 빠지는 거 보고 네. 증시 빠지는 거 보고 해피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전에 그 약간의 혼동으로 인해서 시장에 그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던지 아니면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반등이 있었는데 그거는 연준이 기대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야, 잠깐,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단어를 더 강하게 사용을 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조 박사님께서 그려주신 전망치 뭐 저도 거의 동의하는데요. 네.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도 크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건다라든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나는 막 우리 조영호 박사님 뵈면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그 주간 전망대 시절에 그때 우리 국가 재정 얘기하실 때였나 뭘 하시다가 좌우지간 우리 조 박사님이 그때 막 울컥 하셔가지고 목이 메이신 적이 있는데 나라 꼬라지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때 그러셨던 적이 있는데 가끔씩 이거 하다 보면 좀 기가 찰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가 찬 거는
무슨 뭐 잭슨홀 연설이라고 하는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무슨 연준의 통화정책 다음번에 뭐 어떻게 하네 이런 자리로 그 짧게 이용해버린 그 파월 의장이 그거보다는 제가 봐서는 그 자리는 조금 더 큰 이슈, 좀 큰 패러다임을 갖다가 좀 논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당장 시장 보고 너무 초삭되지 마. 우리 금리 올릴 거니까 뭐 이런 정도로 끝난다고 보여져서 아쉽긴 한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플레 잡겠다고 하는데 뭔 놈의 또 저기 학자금 대출은 탕감해 준답니까? 그것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네. 이거는 뭐 이 웃기는 짬뽕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시는 거로 귀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주 교수님도 뷰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저희 쪽에서 경제 전망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예. 올해 봄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톤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봄부터 계속 말씀드려 온 거는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인플레의 정점은 가을쯤이나 될 것 같다라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관적으로들 들리셨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인플레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한 인플레의 특징을 앞서가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요국들 중에서 먼저 인플레가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근데 최근 7월 CPI가 전월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정점을 지났는가는 사실은 한두 달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CPI 상승률이 오르다가 한 달 떨어졌을 때 금융시장이 반색하면서 잠깐 좋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달에 다시 올랐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좀 지속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주요국 중에서는 물가 상승의 정점을 미국이 좀 먼저 지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은 올해 겨울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럽발, 특히 에너지발,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예.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플레 정점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인플레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정점을 지나겠지만 그 이후에도 많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내년, 내후년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리세션 경기 침체를 지나고 나서도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서 뭐 에너지, 식량, 광물 가격 움직임은 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좀 불확실성이 많고 근데 비교적 예측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미국은 어차피 내수 중심 국가고 서비스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쪽의 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봄부터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CPI 쪽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내구재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3월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이 잘 안 되고 네. 재고가 많이 쌓이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근데 그 와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서비스 쪽의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쪽의 특징이 뭐냐면 자주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어디 미국 말씀하시는 거죠? 가격 조정 주기가 길고요. 네.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쪽으로 인플레가 확산되고 있고 그쪽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는 정점을 지나더라도 기대만큼 빨리 낮은 수준으로 안 돌아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글로벌 인플레의 특징을 미국이 먼저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특징을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들이 뒤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근의 물가 상승 지표들의 움직임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에 홍수나 가뭄을 겪었기 때문에 추석을 전후해서 먹거리 가격이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이 상당 부분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 압력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서울에 택시 요금 또 올릴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기본 뭐 요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짜장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짜장면 가격은 TV 가격과 달리 TV 가격은 매장에 가면 매달 변합니다. 근데 짜장면 가격은 매달 조정하지 않죠.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오른 짜장면 가격을 저는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예, 아마 그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박사님이나 LG경영연구원에서는 미국에서 우리 지금 이거 리세션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하지만 경기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시는 느낌이네요.
미국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을 높게 보고. 예, 근데 그것은 저희만의 뷰가 아니고요. 뭐 지금 뷰는 엇갈리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글로벌 IB들의 지난 몇 달간의 그 전망의 특징을 보면 많은 IB들이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해왔고 그리고 리세션이 오는 시기를 앞당겨 왔습니다. 최근의 지표가 다소 혼선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희 역시도 그러한 뷰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저희도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이 1,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역성장을 해서 예. 테크니컬 리세션의 조건은 충족을 했지만 예. 어차피 미국의 진짜 경기 침체는 금융시장에서 중시하는 테크니컬 리세션으로 판정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계청에 해당되는 MBR이 판정을 하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통계청도 그렇고 미국의 MBR도 그렇고 한참 지나서 경기 저점을 판정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지금 궁금한 거죠. 근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테크니컬 리세션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을 했지만 MBR이 판정하는 시기에 사실은 MBR이 보다 더 광범위한 지표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지난 2분기에 뭐 GDP는 안 좋았지만 GDI는 뭐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MBR은 그런 GDP뿐만이 아니라 소득 그리고 지출, 예. 소비, 고용 이런 예. 통계들을 광범위하게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죠.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둔화를 판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예. 그리고 나중에 MBR이 판정할 때 그때가 경기 고점이고 저점이었어라는 식으로 판정되는 미국의 리세션은 테크니컬 리세션보다는 조금 늦게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 박사님이 만약에 지금 MBR 그 전미경제학회 회원이세요? 네네.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하시는 위치에 계세요. 네네. 뭐 어떻게 진단하실랍니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그 두 가지 지표를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우리 매일같이 얘기하는 이니셜 잡네스 클레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이제 24만 3천 건이란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네. 컨센서스가 25만 건이죠. 그리고 보통 이거 기준점 잡을 때 25만에서 30만 정도 잡죠. 아직도 그거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 논팜이라고 하는 거. 이게 7월에 52만 8천이었죠. 네. 컨센서스는 25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률 3.5%. 그러면은 테크니컬리하게 GDP 2번 마이너스였다라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MBR에서 그거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경기 침체도 아니다. 그리고 뭐 기업들도 그럭저럭 이익 잘 낸다, 실적 잘 낸다. 그렇다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이거에 쫄아갖고 주가나 이런 것들이 빠져야 됩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어떤 의미로는. 시작이다. 네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한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래 뭐 좀 높지 뭐 아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숫자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그 자기 실현적인 특성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제 월급이 줄어들었죠. 네. 그럼 올해 가을에 전 뭐 할까요? 올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10% 안 올리지 싶은데 10%는 안 올려주겠죠. 음. 하지만 기존보다는 더 많이 올려줘야 네.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 거고 이익이 줄어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커버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다시 올리는 뭐 이런 식의 순환되는 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점은 사실 이런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빨리 떨어질 것이냐 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연준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인플레이션 수준 높을 거고 지금 고점 의미 저는 솔직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떨어지기는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느린 페이스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표적으로 FRB 뉴욕에서 이제 그 페이퍼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제 뭐 좀 주제는 다른 거였지만 이분들이 뭘 했었냐면은 그 분포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게 CPI가 나왔단 말이죠. 예. 이게 6월 자료였는데
그때 뭐라고 나와요?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분포를 그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민값이 8% 초반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뉴욕 연준의 그 쟁쟁한 양반들이 내년 6월 정도를 예상하는데 CPI가 8% 중반이 나왔다. 네. 이제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뉴욕 연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닐 겁니다. 그냥 자료를 분석하는 네, 과정에서 네, 네. 이제 뭐 외부 자료를 썼을 수도 있고 예. 다만 이제 거기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이거였단 말이죠. 2022년 6월 기준으로 1년 후 미국의 CPI 8%대 초반, 그 다음에 유로존 CPI 7%대, 7%대 후반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9.1, 8.5 찍고 1년 후에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고점 저점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내지는 내년 6월, 7월 정도 됐을 때 5% 이런 거 볼 수 있을까?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일단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이야기. 그러면은 임금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공무원 쪽에서도 7.5%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뭐 여러 노조들이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때가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이제 높은 숫자를 아무래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난 실질 임금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보전을 받고자 하는 거는 당연한 욕구인 거고. 그럼 뭐 아까 주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시작 단계를 하는 게 우리 처음부터 걱정했던 웨이지 이거 뭐예요? 나선형으로 스파이럴? 네, 스파이럴 이펙트라고 이게 하죠. 이제 임금 올랐으니까 인플레가 오고 인플레 때문에 임금 더 올려달라 하고 계속 돌아가는 그렇죠. 이걸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연준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왜 그 생전 보지도 못했던 75bp, 뭐 100bp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2번 75bp를 봤죠. 네. 그리고 이번이 되면 이제 또 세 번째인데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름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을 미국 경제가 잘 앞으로 버텨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두 분 전망 어떻습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미 연준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분석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 뭐 그것이 과거 오일 쇼크 때문이건, 아니면 주택가격 버블 때문이었건, 이렇게 물가 상승이 급등을 했고, 그러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추세적으로 아주 급하게 올렸을 때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레리 서머스가 예전에 그 밀턴 프리드만이 했던 용어를 다시 쓴 거죠. 샤워실의 바보들. 그러니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가라앉히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가라앉아 버리고 너무 가라앉은 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춰서 완화적인 통화전쟁 보니까 또 너무 과열이 돼 버리고 샤워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람이 처음에 물줄기를 틀었다가 처음에 틀었는데 너무 찬물이 나서 놀래서 뜨거운 물 틀었더니 또 뜨겁다고 다시 밸브 조절하고 옆에서 보면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왜 했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을 해서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들이 많은 경우에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 연준이 굉장히 초조한 거죠. 그리고 지금 궁지에 몰렸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근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많이는 못 올릴 것 같고, 근데 인플레는 잡아야 되겠고, 사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이번에 파월이 그렇게 아주 클리어하고 직접적으로 예전에 일종의 암묵적인 룰 아니었습니까? 중앙은행 총재들의 애매모호한 화법. 예. 근데 거기서 상당히 벗어난 화법을 예. 지금 왜 구사를 하는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볼 네.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의 침체 리스크는 상당히 높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인플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을 미국은 올해 봄부터 이미 겪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지표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질 소득이 줄면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그게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앞서 의도적인 경기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은행 분들도 아시죠. 저희보다 훨씬 더 뭐 인원도 많고 역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래도 박사님 말씀 중에는 은연히 연준은 맨날 틀리고 잘 모르고 아 뭐 저도 맨날 점잖게 디스하고 계신데 그런데 보면 그런 상황에서 알죠 본인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 떨어지지 않죠. 네. 에너지 가격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 인플레에 대해서 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는가? 예. 어차피 공급 측 팩터에는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수요라도 잡아야 되겠다. 네. 수요를 의도적으로 급격하게 위축시켜서라도 인플레 압력은 낮춰야 되겠다. 예. 그럼 사실은 그 이야기는 지금 수요 위축이나 다가오는 리세션은 의도되고 계획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미 연준이 의도한 만큼만 수요를 위축시키거나 의도한 시기에 수요가 위축되도록 딱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금리를 올릴 텐데 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통화 정책에는 시차가 있거든요. 예. 뭐 짧으면 2분기, 길면 4분기. 예. 그럼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올리기 시작한 통화 긴축 효과는 올해 가을에 나타날 거고요. 올해 연말까지 올리는 것의 효과는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분명히 미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높아진 금리, 대출 금리, 예. 그리고 줄어든 유동성의 부담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맞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리세션이죠. 예. 아마 지금 우리 두 분 박사님도 그동안 쭉 지켜보신 가운데 연준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금리 올리는 거 처음 당해보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급하게 금리를 올린 적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볼크도 이런 식으로는 안 올렸잖아요. 물론 오일 쇼크 때는 급하게 올리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를 19%까지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강도는 훨씬 더 셌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예, 근데 뭐 그 당시는 사실은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이고 40년 전이고. 저 지금 현 세대가 기억을 할 만한 지난 2, 30년을 놓고 봤었을 예. 때는 몇 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거치면서도 예. 점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올려왔지 지금처럼 급하게 올린 적은 없었죠. 예.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뷰는 뭐냐면 뭐 앞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통화 긴축 사이클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그 직전의 사이클과 비교를 해볼 때 네.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상단은 낮을 겁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상단이 소위 말하는 그 터미널 레이트가 네, 최종적으로 상단이 4%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 금리 인상의 상단이 몇 %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5.25였습니다. 그만큼 못 되는 겁니다. 그까지도 못 간다. 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오랫동안 했지만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19%까지 올렸습니다. 그랬죠?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예. 사실은 급하게 올리고는 있지만 예.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글로벌 금리위기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죠. 전에 안 하던 양적 예. 완화까지도 예. 하면서 그 유동성이 충분히 회수되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회수되지 못할 걸로 보고 계십니다.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고 긴축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뭐 조 박사님 뭐 점잖게 말씀하셨지. 연준을 물러보시네. 너가 뭐 양적 긴축 하겠어? 근데 너가 뭐 금리 올려봐야 뭐 꼴랑 4% 이상 더 가겠어? 뭐 이런 분위기신데. 이건 그 네.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좀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 박사님께는 네. 이거 지금 달러 이렇게 지 혼자 잘났다고 할 만합니까? 여건이 달러 강세.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라기보다는 옆이 좀 워낙 심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나머지 애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언제쯤 얘기가 나올까 그 기회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유로존 이야기를 하셨죠. 유로존, 예. 그러니까 유로존의 대표적인 숫자는 PPI를 딱 보시면 돼요. 37%. 독일. 네. 전년 그, 대비 37% 제 생산량. 지인의 코멘트에 따르면은 이거 뭔 아르헨티나에서나 볼 것 같은 숫자가 유로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이미 어느 정도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벌써 20%가 넘어선 지 벌써 몇 달 됐어요, 벌써. 몇 달이 됐죠. 예,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너지 쪽의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 겨울은 굉장히 혹독할 것이다. 혹독한 정도가 2012년과 비교할 수 있을까? 2012년? 2012년이면은 그리스 뭐 이제 아, 이런 때죠. 유로존 재정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때보다 좋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안 보여요. 이거는 공급이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쪽에서 미국 북미 쪽에서 새로 루트를 뚫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ECB에서 지난번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금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될 거예요. 네. 미국은 이미 올렸고 저쪽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부터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따라잡을 수도 없고 따라잡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 기준금리 내렸죠. 예. 이쪽도 뭐 부동산이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 통화 공급 확대를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본은 뭐 30년째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죠. 얘네 어떻게 될까요? 네. 세계의 화살, 이제 지겨운 이야기들. 네. 거의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음.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옆을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상황이다.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단기간으로 조정이 될 거냐? 오히려 이번 겨울이 지금 화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화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의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미국 경기 위축되면 뭐 딴 데야 더 위축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미국 경기가 위축이 됐을 때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없었죠. 달러 스마일 중에 안 좋은 쪽의 스마일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른바 플라이 투 세이프티라고 예, 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될 것 거다라고 같다.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뭐 환율이 지금 뭐 이래가지고 뭐 1,400원도 갈 수 있네. 뭐 뚜껑 열렸네 이러시는데 이러는 상황인데 아니 두 분 다 금통위원을 하셔도 뭐 못하실 이유가 없는 정도의 그건데 조 박사님이 지금 금통위원이세요. 그러면은 우리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25bp 정도에 찬성하실랍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좀 세게 하자. 어떤 쪽으로 박사님 같으면 어떤 의견을 내실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워낙 논란이 많고 올려야 된다, 뭐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라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또 금통위원처럼 말씀하시네요. 근데 가능하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거기 몰입을 지금 하시네요. 근데 저는 어차피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팩트 네.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오늘도 뭐 계속 전화를 받긴 했는데 국내 금리 역전이 이슈죠. 네, 예. 예. 참 오래된 이슈입니다. 네. 역시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려온 게 뭐였냐면 한미 정책 금리 역전될 거다. 될 거다. 우리 지난해부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역전될 거다. 왜냐하면 전에도 항상 그랬다. 미국이 추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에서는 그 인상 사이클의 후반기에는 항상 역전이 됐었다. 단지 예전 사이클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미국이 먼저 올리고 우리가 뒤따라 올렸는데 이번엔 우리가 먼저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정확하게 인플레 때문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인플레에 대해서 경각심이 이 정도로 높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작년 예. 8월에 우리 금리 올렸으니까. 도리어 네. 가계부채 급증이라던가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해서 뭔가 액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유에서 올렸던 것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가 심해지고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인상의 이유 근거가 인플레와 국내 금리 역전을 옮겨온 것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리고 있는데 전과 똑같습니다. 정책 금리의 변화의 그 플럭추에이션 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미국이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미국은 올릴 때 많이 올리고 네. 내릴 때 많이 내리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올렸지만 똑같아졌다가 이제 역전됐고 앞으로 더 역전될 겁니다. 이 역전을 해소하거나 폭을 줄이겠다고 국내 경기가 안 좋거나 또는 금리 인상의 부담이 커지는데 국내외 금리 역전 그 팩터에 대해서 비중을 너무 많이 두고 통화 정책을 펴는 것에 도리어 저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기라던가 물가라던가 실업률, 환율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골고루 살피면서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사실은 앞서 주 교수님께서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한 가지 팩트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원화 네. 약세가 심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심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서의 원화 약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화는 국제 금리 시장의 기축 통화고요. 한마디로 재화 시장에서의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통화들은 예. 다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이런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 속에서는 다른 여타 통화들 대비 우리 통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느냐 덜 떨어졌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달러 외의 다른 통화들. 그렇죠. 유로나 위안이나 엔화 뭐 맞습니다. 이런 데들 대비 우리 원화 가치. 우리 원화가. 그래서 더 사실은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로와 엔화, 위안화 대비 우리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엔화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위안화 가치도 최근에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정 환율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원화는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통화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맞아요. 예,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과거 사례를 볼 때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면서 경기 불황에서 빨리 빠져나왔던 효과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전에 저희가 누렸었던 원화 약세의 수출 증대 효과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대비 위안 엔화 대비 오히려 우리 원화가 세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타 주요 통화들 대비 원화의 가치가 덜 떨어진 측면도 덜 떨어진. 있고요. 예. 그것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가격 측면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지금 둔화 국면에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쪽 주요국들의 리세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이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예.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 쪽에서 아주 우려스러운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많이 줄었고 예.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예. 그걸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상반기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수입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이 예. 아니냐라고 해석도 있는데 이때도 역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 수요가 줄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로부터의 수입도 줄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야 될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타 주요 교역 상대국들 대비 우리로부터의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이 예. 우리한테 덜 수입하고 덜 수입하고 딴 있다는 데서 거죠. 더 수입하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수출 가격 경쟁력이나 또는 글로벌 경기 흐름 또는 중국 자체의 내수 흐름과는 무언가 다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의 질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뭐 지금은 수출 증대와 같은 환율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는 그 지금과 같은 최근 2022년 금년 들어서 나타났던 환율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전에 비해서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예.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국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광물 가격이 올라서 예. 국내 주요 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가계가 직면하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주요 기업들의 코스트 부담은 더 올라가고요. 네. 국내 가계가 직면하는 수입 인플레 압력은 더 커질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저렇게 자주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은행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네. 경계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지금 환율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하는 총재께서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중에도 자꾸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는 듯한 그 얼굴 표정이 이해가 되는데, 실컷 듣다가 기분이 좋았거든요. 얼핏 보니까 천 원대부터 해서 1100, 1200 올라오다가 지금 이게 1340, 50 하고는 있어가지고 걱정이 서러웠는데, 그래도 다른 통화들 대비는 그래도 우리가 강한 거 아니야 해서 그래 한국이 그래도 좀 이제 좀 예전 같지가 않지 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별로 없네요.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야. 지금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 예전보다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효과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듣다 보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환율 얘기만 나오면은 한은 뭐해 우리도 50bp 75p 올려서 환율 좀 잡아야지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뭐 글로벌 달러화 강세의 흐름 속에서 음. 우리가 일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 트렌드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주 박사님도 환율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원화가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틀림없는 이야기이고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제 이런 포인트는 있어요. 지금은 환율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꽤 많은 긴 시간이 흘렀죠. 이 기간과 그 이전 기간의 차이를 보면은 그 이후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거의 달러화의 가치에 의해서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장이 됩니다. 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예. 나름대로 볼레틸리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하느냐가 달라지는데 전쟁 이후에는 그냥 달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외환 시장의 개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75bp든 뭐 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 공격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규모 개방 경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철저하게 외부에 의해서 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금리 조절,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오일 프라이스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경제 내부의 일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쉘이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철저하게 외부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리얼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리세션이 올 거야, 이미 왔어, 내지는 뭐 유럽이 뭐 어떨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 결국은 리얼샥이 실물 부분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환율을 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환율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최종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왔네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하는 지표는 뭐라고 오히려 생각을 그쪽보다는 하세요? 실물 경제 지표들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 일단 CPI는 무조건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9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임금이 얼마나 상승할 것 같은가에 대한 지표들. 예.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관련된 얘기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이번에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 수요를 위축시켜 가지고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해라는 스탠스를 가고 있죠. 근데 조금 반대쪽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투자를 독려하죠. 기업의 투자를 엄청나게 독려하죠. 예. 얼마나 독려하냐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총수를 불러다가 야, 좀 하지 그러니라고 팔을 비틀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최근에 무슨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죠?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해결되지 않은 이슈는 서플라이 체인 콜랩스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공급 부분이 붕괴됐고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는 다른 방법,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투자를 확대시켜가지고 공급을 다시 리커버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연준이 지금 스탠스가 어려운 스탠스를 밟고 있다라는 거죠. 이쪽은 회복을 시켜야 되고 저쪽은 줄여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실물 부분 지표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환율은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물 관련 자료들 한국은행 안 그래도 8월에 지금 경제 전망 자료 나왔었죠. 네. 전망 보시면은 올해 지금 약간 그 성장률 하향 조정했고 그런데 보시면 내년에 더 많이 줄였죠. 이게 지금 포인트가 올해냐 내년이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 전망에서 더 놀라웠던 거는 내년하고 후내년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확 높여버린 그렇죠. 거니까. 2023년 3.7%. 예. 뭐 이런 식의 숫자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조금 스탠스를 올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네.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조영무 박사님의 이제 그 환율 관련한 얘기에서 우리 원화가 이제 가치가 달러 대비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오해나 좀 이제 구분이 필요한데 조영무 박사님의 얘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 대비 유로를 사는데 우리가 한 1,420원 주던 게 요새 1,350원이니까 유로 대비는 우리가 강해진 거죠. 그죠? 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년 전에 1,190원, 1,200원 하던 100엔당 1,200원 정도 가까이 하던 엔원이 지금 우리가 930원 갔다가 970원 왔으니 엔이 굉장히 싸진 거고 우리 원화가 비싸진 건데 유로나 엔에 대해서는 분명 그러한데 나머지 통화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은 역시 우리가 한 그래도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6, 7위권에는 들어가니까 약세 폭이 컸던 걸로. 다른 통화들 대비로는 또 약해요. 위안이나 뭐 싱달러나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통화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건 합니다만 이게 금리 올려갖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한은의 금리 관련한 고민은 많겠다는 데는 동의가 갑니다. 그러면은 주 박사님 한 번만 더 네. 지표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아까 그러면은 MBR 위원이시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고 네네. 오늘 이번에 파월 의장의 지표 보는 데 있어서 재밌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토탈리티. 뭐 어쨌거나 뭐 인플레이션 딱 꺾겠다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입수되는 어떤 데이터의 토탈리티를 보겠다. 네. 우리말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살피겠다.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만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그렇다.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겠죠. 그러면 주 박사님 쭉 업데이트 하시기로 우리나라 지금 네. 지표상으로 우리는 침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침체 얘기를 하기에는 좀 빠르죠. 빠르다. 예, 22년에 지금 뭐 경제 전망이 2.6%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예,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네.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한국에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QOQ 기준에서 그러면 뭐 0.2, 0.3 아니면 우리도 네거티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경기 침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경기 둔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은에서 2.1%를 찍은 23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 지금 이제 일부를 마무리는 해야 되겠는데 어렵게 모셔가지고 조 박사님 네. 저기요 오늘 뭐 연준이 어떻고 지금 인플레가 우회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거 따졌습니다만 요즘 뭘 제일 걱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두고. 앞서 나왔던 질문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네. 단기적으로 역시 가장 중시해야 되는 지표는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지난해부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제가 있는 쪽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인플레 말씀도 많이 드렸고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꽤 전부터는 리세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는 경제 전망 이야기도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그리고 인플레 전망치도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조금 낙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보다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방송 이야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 전에 뭐 저 같은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KBS 이 심야 토론 이런 데서 네, 예.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뭐 지금이 위기냐, 침체냐. 예.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책연구기관에 계신 분께서 지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근거가 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도 2%대인데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전후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데 어떻게 침체로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 리세션 같은 몇 개 지표만으로 리세션을 판정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체감하는 침체가 조만간 올 걸로 보고 있고 시기는 한 내년 하반기 정도쯤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오는 순서로 따지면은 유럽, 미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서 볼 때 내년도 우리 연간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는 2%대 초반, 내년에 1%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걱정이 되신 걸 알겠는데 참 오늘 통과제리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아니 저 한상원 박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원조 네. 주간 전망대 우리 MC 하셨던 네. 한상원 박사님이 이제 저 현대경제연구원 나오셔가지고 2.1 대한연구소 이렇게 해서 소장으로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 2.1의 의미 아시죠? 출산율. 네. 그 2.1은 해야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네. 2.1명 정도씩은 낳아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1년에 신생아가 23만 명이랍니다. 네. 주 박사님, 저희 때 네네. 학력고사, 예비고사 이런 거 갖다가 60만, 70만이 봤어요. 저기 재수생까지 좀 많은 해는 막 80만도 가고. 근데 23만 명이랍니다. 1년에. 이러다가 나라 망할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과 같은 외부적인 인구 유입을 제외를 하고 예. 그 나라의 순수한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숫자보다 많은 상황을 저희가 인구 자연 감소라고 부르죠. 예.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예. 이것을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인구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데드 크로스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일본이나 남쪽 국가들조차도 1명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명대인데 조만간 0.7명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40년 정도 걸리는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 이상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일을 하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 장기 전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가 인구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뭐 생산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은 앞서는 뭐 제가 뭐 단기적인 상황, 뭐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좀 조심해야 되고 뭔가 신속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본인이 좋아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정권 방송계의 아이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 승희 앵커가 제가 봐서는 지금 알라를 낳아야 돼요. 알라를. 저요? 결혼부터 해야죠. 결혼하고 아이를 그 다음에 낳아야겠죠. 승희 씨 결혼 안 할 건 아니죠. 안 할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뭐 결혼하기에 뭐 제약 조건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출산 이후에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많죠. 그런 것들. 거기다가 또 그 이제 승희 씨만 하더라도 출산 이후에 커리어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걱정이고 네. 또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다수의 청년들은 당장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뭐 집을 갖다 장만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히 나하고 결혼을 해서 내 알을 낳아도 소리를 갖다가 하기 힘든 현실적인 주 박사님 뭐 짧게라도 네. 이건 뭐 방법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죠. 사회 조직원들이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즉 저희 세대에서 아이 결혼은 당연한 거고 아이는 둘이 정상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사회 하부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거냐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보조금 얼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조금 얼마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집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내가 왜 코인을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정말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추세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간단하게 뭐 이거를 하면은 뭐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전혀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길어지기 전에 두 분 마무리해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참 답답하고 걱정되는 것도 많은데 어째 아침에 눈 떠서 뉴스를 틀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뉴스를 틀고 어째 대한민국 뉴스는 틀면은 그 답도 없고 재미도 없고 화딱지 나는 정치권에 대도하는 얘기들만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저 뉴스하러 가야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대표로 사과문이라도 그러니까 밝게 뉴스를 진행해 밝게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오늘 조금 더 미소를 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